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아동수당입니다. 당초 보호자 소득과 무관하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로 소득 수준 상위 10%의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0%는 그 돈 없어도 아이 키울 수 있지 않느냐. 보수가 항상 주장하는 선별 복지죠. 19세기 초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한다며 봉건적 의무와 농노자 폐지 그리고 전 시민에게 단일한 세금 체계를 선언했습니다. 왕과 귀족끼리의 동맹으로 유지되던 봉건국가에서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소위 국민국가로 역사는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국가에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국가는 그 국민의 보호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이후 가난한 빈민을 구제하는 구휼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가 국민 보편적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제 개념이 탄생합니다. 강도를 신고하면 경찰이 당신 소득이 상위 10%인가 아닌가 묻고 나서 출동하는 게 아니죠. 치안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지는 보편 의무라서 그렇습니다. 자격은 국민이기만 하면 됩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국가가 삶의 기본에 대한 의무를 지겠다. 그 자격은 대한민국의 아동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보편 복지죠. 반면 10%는 제외한다는 것은 곤란에 처한 90%의 상대적 빈민만을 구휼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국가 철학의 문제다. 역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누군가 막았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예산은 워낙 복잡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구체적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몇 가지, 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죠? 네. 오늘 새벽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법정 시한을 넘겨서 나흘째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428조 8,339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7.1%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 복지, 고용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순인데요. 공무원 중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400억 원 감액됐는데 앞서 말씀하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2인 가구 이상 기준소득 수준 90% 이하로 해서요. 만 5세까지 아동 내년에 2018년 9월부터 10만 원씩 신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초연금 이것도 이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아동수당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지방선거 이전에 하면 정부 인기가 올라간다고 처음 듣는 얘기로 그렇게 연기가 됐고요. 자, 요 사안 관련해 가지고 아동수당 어제 저희가 이제 정창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예, 아침에 긴급하게 합의문에 실제 오타도 있고 예, 그렇게 긴급하게 작성된 것이고 그 긴급한 걸 보다가 어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 소장님 무려 20년간 세금을 보았지만 실수를 하나 하셔가지고 저희가 미니로 정정 인터뷰를 짧게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실수를 하셔서 저희가 정정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다시 드립니다. 어제 이제 2인이라는 표현만 짧게 등장해가지고 이게 둘째 아이부터 주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방송 끝나자마자 정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워딩은 2인 가족 소득 기준인데, 네. 예, 이 소득이란 말이 이제 조금
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첫째 아이부터 지급이 되는데 네. 보호자가 2인 이상 가구 이렇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뭐 아이가 있어야 3인이 될 테니까. 아, 그렇죠. 이제 네. 또 부모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 소득 기준이 2인 가족 기준이라는 거고요. 아, 소득 기준이 2인 가족 기준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많이 돼서 어제 복지부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산은 반 정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아, 예산을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셨군요. 예산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1인에서 2인으로 만든 거,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아이까지로 이렇게 확대해버린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신 거군요. 이게 10% 줄고 기간이 줄고 뭐 이렇게 갖고 반을 줄었는데 소장님 너무 많이 알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제 실시간 검색 1위가 막 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 거기에 이렇게 바쁘게 쓰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라고만 표시를 한 거예요. 소득 기준. 예. 그래서 재산 기준이란 말이 안 들어가서 예. 이 복지부에서도 이걸 재산 기준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냐 지금 막 그 약간 멘붕 상태에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소득 근로소 월급 받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소득이 좀 클리어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별로 없고 재산 부동산 뭐 이런 분들 투명하지 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 뭐 100억대 건물주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소득이 정확하게 안 잡힐 수도 있다. 임대료도 막 등록이 안 돼 있고 막 그렇게 아하. 그러니까 실제 봉급 생활자들은 그 급여가 높다고 빠지는데 훨씬 더 실제로는 많이 버는 건물주들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게 이제 좀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봉급 소득자들 안에서도 예. 맞벌이 부부들이 있잖아요. 예. 맞벌이 부부 합산이니까 예. 가구소득 기준이니까 그러면 부부가 합산되면 예를 들면 지금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뭐 723만 원 뭐 부모와 아이를 둘이면 8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예. 700만 원이라고 치면 예. 부부가 합쳐서 700만 원을 벌면 또 20%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아직 언론에서 그 대목을 지적하지 않던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10%를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0%만 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아동 전체면 누구든 다 지급되는 건데 이걸 이제 90%만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90%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세계에서 1위거든요. 1인당 그 세금을 걷는 액수가 전산화돼가지고. 예. 그런데 그 탈세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이 예. 그 겨우 뭐 1%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그 전체 조직의 1, 20%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가 10%냐, 그렇죠. 예. 90% 이걸 가려내는 행정 이게 들어가고요. 복지부 쪽 얘기는 최소한 기초지자체마다 2-3명 이상은 공무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추가로. 그런 얘기.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절로 90% 이하라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90% 이하라는 걸 90% 이하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를 걸러내자고 네. 나머지 90%가 서류 준비를 해서 내야 되고 공무원들은 전 국민 중에 이제 그 해당되는 90%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서류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류를. 굉장한 낭비인데요, 사실. 예. 대상자가 253만 명인데요. 예. 그 중에서 25만 명을 가려내기 위해서 253만 명 전체가 서류를 내야 되고 또 25명을 가려내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또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 이번에 2,700명 줄였잖아요. 예. 한 1,000명은 이것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정부 뭐 얘기하면서 이걸 줄였는데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더 큰 정보가 필요하게 생겼어요.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막상 하면 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 10%를 깎느라고
이게 선별복지라고 하는 이제 보수의 구호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그 31나라가 이 아동수당을 도입 이미 했고요. 예. 그 중에 20개 국가가 전체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관계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산 문제는 오늘 민의로 어제 잘못 나갔던 방송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민의를 잠깐 했고요. 예, 요 예산 얘기는 다시 한 번씩을 또 따로 잡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 30만 정도가 24만 뭐 그 정도에 들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야 되고 그걸 처리하는 공무원이 더 필요해요. 예산도 더 필요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동수당은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서류를 내야 한다. 자기가 하위 90%라는 말 걔네도 좀 웃기긴 한데 하위 90%에 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다라는 걸 입증해야지 이걸 받는 거죠. 예. 이건 철학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유엔 사무차장이 어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초청하고 유엔이 이에 응한 건데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어제 오후에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의 고위급 방북은 지난 2011년에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 방북 이후에 처음인데요. 나흘의 방문 기간 동안에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논의에는요, 북핵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와 유엔이 협의를 거쳤다라는 게 유엔 외교관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이 유엔 고위급 방문을 허용한 게 오랜만인데 아마도 이제 대화 채널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그중 하나로 유엔대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북한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들만 입국을 허용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유엔을 사무차장을 입국을 허용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겠죠. 그게 대화 채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지난 8월 달에 북핵 관련해서 대화 중지하겠다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에 앞선 사전 방문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엔 얘기하고 외교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어제 포린 폴리시라고 대표적인 외교 전문지죠. 예.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 잡지를 들춰본 게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여기 우리나라가 좋은 의미로 기사가 실린 건 처음 봐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하면 포린 폴리시에서 원래 매년 세계 사상가 100인을 선정해요. 사상가, 그렇죠. 뭐 띵커. 네. 예. 근데 올해는 리띵커,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 50인을 선정해서 새로운 사상가. 왜 그렇게 리띵커를 선정했냐면 이제 2016년은 포퓰리즘이 전 세계를 휩쓴 해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당선됐고 자국 대통령인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 예를 들면 필리핀의 두테르트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고 이런 브렉시트 같은 현상 포퓰리즘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럼 올해는 어떤 해냐 정의하기를 그런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리팅크하고 새롭게 등장한 현실에 맞설 새로운 길을 찾는 해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각 분야 리더 50일 선정 뭐 이런 거거든요. 나름 권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면. 네. 근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됐는데 전 세계 대통령 중엔 딱 2사람 되고 나머지는 뭐 변호사나 뭐 코미디언이나 기업가 각 분야 리더들인데 대통령 중에는 프랑스 마크롱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됐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첫 문장이 재밌습니다. 선정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당선됐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신임 대통령은 없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임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중국 사드 뭐 북핵 미사일 등등 쫙 나열해요. 그러면서 그걸 잘 극복해서 지지율이 아주 높다. 이걸 왜 제가 소개하냐면 미국 외교 전문가들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시야가 거의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예. 야당은 배가 좀 아프겠지만 이게 주류 미국 전문가들의 외교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는 관점에서 찾아와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내용 자체가. 거기 한국에서 또 한 사람이 선정됐어요. 한국인은 아닌데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러시아 출신이죠.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 이분 왜 선정됐냐.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혔다는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으로 한국인은 아닌데 이분이 선정됐고 나머지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렸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된 뉴스인데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하고 이것을 국가정보원에 요구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쪽에다가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비 의혹 등을 파악해서 직접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오라고 한 건데요. 우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는데 열흘 안팎의 시간을 주고 집중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국정원 쪽에서는 정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같이 특혜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들을 파악해서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네, 박근혜 청와대는 이런 식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반대하는 인사들은 개인 뒷조사를 하는 거죠. 개인 뒷조사. 네. 이게 무슨 정책과 정책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말 안 들어? 예, 뒷조사 해봐. 죽여. 이런 거거든요. 예, 이건 뭐 시정 잡배가 하는 짓인데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선봉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있었다는 건데 예, 여전히 우병우 민정수석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새로운 얘기 또 하나 나왔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태우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군 댓글 부대 혐의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에요. 김태우 전 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이 만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휴대전화에 관련된 정황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댓글 공작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를 인정했다. 네, 인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이미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보도를 보고 황급하게 연락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분도 예, 본인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났겠죠, 당연히. 예. 자, 이 뉴스는 아마 후속으로 뭐가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만났다고 한다까지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자,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국정원 등 주요 적폐 수사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 피로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모든 수사들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내에 마칠 거다라는 겁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끝내고 내년부터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의 확대와 진정 가능성을 차단한 듯한 발언이라서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누구 맘대로. 이게 시대 과제거든요. 검찰총장 혼자서 이제 안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MB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끝냅니까? 지금 3주 남았는데요. 3주 동안 그러면은 기소도 다 하고 다 하라는 말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검찰총장이 갑자기 게다가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는요. 보수 정당 보수 매체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프레임이거든요. 이거 피로감 온다. 피로감 안 왔어요. 피로감 국민 피로감 아직 안 왔어요. 피로감이 오기는커녕 아니 MB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냅니까? 이건 문무일 총장의 개인적인 발언인지 지금 실제 이제 서울중앙지검과는 교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피로감을 내세우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그런 거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고 정합니까?
예,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제일 먼저 사건이 왔던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김태호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이제 처음으로 소환됐는데요. 무슨 끝냅니까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가 또 관련 인터뷰를 또 잡아봐야 되겠네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육체적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필요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 너무 곤란해서. 그럼 사우나 건을 끊어주세요. 갑자기 무슨 사회적 피로감을 얘기합니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했나요? 네, 심지어 수사팀 내부에서도요. 문 총장도 특별수사가 전공인데 시일 정해두고 수사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왜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보수정당이나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문물 총장에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회적 피로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립 서비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뭐 이해가는데 뭐 그것도 이해가 갈 건 아니죠. 왜 립 서비스를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이건 저희가 여론조사도 하고 필요하십니까? 하는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게 왜 여기서 뭐 조치는 안 되는지 계속 인터뷰도 하고 전 총장들도 인터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예술 지원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법정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도 뭐 말도 안 되는 시절이긴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절에도 적어도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사람은 빼. 네, 껌껌이 이렇게 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박근혜 정부는 보면요. 그러니까 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최소한의 이 단어밖에 들어맞지가 않겠네요. 최소한의 가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까지는 내가 대통령이 안 한다.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게 없어요. 세월호 사고 났는데 시술을 한다든가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 예의 기본적으로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 자, 그 외에도 소개할 기사가 있는데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미니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못한 건 내일 하죠. 예. 네, 그러시죠. 피로감이 아니고 필요감을 느낍니다. 필요감.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미시죠. 여기까지.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만 짧게 등장해가지고 이게 둘째 아이부터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방송 끝나자마자 정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워딩은 2인 가족 소득 기준인데, 네. 예, 이 소득이란 말이 이제 조금 제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첫째 아이부터 지급이 되는데 네네. 보호자가 2인 이상 가고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뭐 아이가 있어야 3인이 될 테니까. 그렇죠. 이제 네. 또 부모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 소득 기준이 2인 가족 기준이라는 거고요. 소득 기준이 2인 가족 기준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많이 돼서 어제 복지부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산은 반 정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예산을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셨군요. 예산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1인에서 2인으로 만든 거 첫 번째 아이에서 두 번째 아이까지로 이렇게 확대해 버린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신 거군요. 이게 10% 줄고 기간이 줄고 뭐 이렇게 갖고 반을 줄었는데 소장님 너무 많이 알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제 실시간 검색 1위가 막 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 거기에 이렇게 바쁘게 쓰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라고만 표시를 한 거예요. 소득 기준. 예. 그래서 재산 기준이란 말이 안 들어가서 예. 이 복지부에서도 이걸 재산 기준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냐 지금 막 기본에 대한 의무를 지겠다. 그 자격은 대한민국의 아동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보편 복지죠. 반면 10%는 제외한다는 것은 곤란에 처한 90%의 상대적 빈민만을 구휼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국가 철학의 문제다.
역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누군가 막았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예산은 워낙 복잡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구체적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몇 가지, 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죠? 네. 오늘 새벽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법정 시한을 넘겨서 나흘째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428조 8,339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7.1%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 복지, 고용 부분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순인데요. 공무원 중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400억 원 감액됐는데 앞서 말씀하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2인 가구 이상 기준소득 수준 90% 이하로 해서요. 만 5세까지 아동 내년에 2018년 9월부터 10만 원씩 신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초연금 이것도 이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아동수당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지방선거 이전에 하면 정부 인기가 올라간다고 처음 듣는 얘기로 그렇게 연기가 됐고요. 자, 요 사안 관련해 가지고 아동수당 어제 저희가 이제 종창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예, 아침에 긴급하게 합의문에 실제 오타도 있고 예, 그렇게 긴급하게 작성된 것이고 그 긴급한 걸 보다가 어제 나라살림연구소의 종창 소장님 무려 20년간 세금을 보았지만 실수를 하나 하셔가지고 저희가 미니로 정정 인터뷰를 짧게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실수를 하셔서 저희가 정정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다시 드립니다. 어제 이제 2인 1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아동수당입니다. 당초 보호자 소득과 무관하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정부안은 야당의 반대로 소득 수준 상위 10%의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0%는 그 돈 없어도 아이 키울 수 있지 않느냐. 보수가 항상 주장하는 선별 복지죠. 19세기 초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한다며 봉건적 의무와 농노제 폐지 그리고 전 시민에게 단일한 세금 체계를 선언했습니다. 왕과 귀족끼리의 동맹으로 유지되던 봉건국가에서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소위 국민국가로 역사는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국가에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국가는 그 국민의 보호 의무를 지게 된 거죠. 이후 가난한 빈민을 구제하는 구휼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가 국민 보편적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제 개념이 탄생합니다. 강도를 신고하면 경찰이 당신 소득이 상위 10%인가 아닌가 묻고 나서 출동하는 게 아니죠. 치안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지는 보편 의무라서 그렇습니다. 자격은 국민이기만 하면 됩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국가가 삶의 그 약간 멘붕 상태에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소득 근로소 월급 받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소득이 좀 클리어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별로 없고 재산, 부동산 뭐 이런 분들 투명하지 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 뭐 100억대 건물주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소득이 정확하게 안 잡힐 수도 있다. 임대료도 막 등록이 안 돼 있고 막 그렇게. 아하. 그러니까 실제 봉급 생활자들은 그 급여가 높다고 빠지는데 예, 훨씬 더 실제로는 많이 버는 건물주들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후에 이게 이제 좀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봉급소득자들 안에서도 예. 맞벌이 부부들이 있잖아요. 예. 맞벌이 부부 합산이니까 예. 가구소득 기준이니까. 그러면 부부가 합산되면 예를 들면 지금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뭐 723만 원, 뭐 부모와 아이를 둘이면 8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예. 700만 원이라고 치면 예. 부부가 합쳐서 700만 원을 벌면 또 20%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네. 아직 언론에서 그 대목을 지적하지 않던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10%를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0%만 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